저희도 약간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처음에는 밈처럼 사용했어요. 야, 우리 메타버스에서 만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메타버스니까 몇 천만 명이 쓰는 SNS 서비스였는데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잖아요. 그 몰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이 볼 수 있다 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친추가 왔다. 딱 그때부터 이제 SNS는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요즘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제페토 아시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이 제페토를 운영하는 회사 네이버 Z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나이로 좀 보나 경험으로 보나 메타버스와 Z세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실전적으로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플라브의 박상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계속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창업하신 회사 플러브 아직 알파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설명을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럭셔리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플라브는 사실 저희가 다음 세대들이 명품이나 이제 럭셔리 제품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소비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뭔가 이들을 위한 뚜렷한 커뮤니티 서비스나 그런 거에 이제 맞춰진 UX의 프로덕트들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저희는 기존의 프로토콜 경제나 그 다음에 NFT나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이제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NFT를 이제 적용을 네네. 하시는 거예요? 실제 중고 명품이라고 할까, 명품 럭셔리라고 하면 경우 명품인데 명품 거래를 하는데 NFT를 적용을 한다. 네, 예. 사실은 명품을 이제 구매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명품을 이제 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게 이제 많다고 이제 요새는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품들을 하나의 앱 서비스로 이제 자산 관리하듯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기존에는 부자들만의 문화였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저희도 이제 대체 투자 서비스를 좀 민주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희귀한 뭐 와인이나 뭐 미술품이나 네. 아니면 뭐 에르메스 버킨백 같이 네, 엄청 네, 네. 이제 구하기 어려운 명품들을 조각 투자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모두가 NFT 기반의 보증서 개념으로 이제 들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명품을 한눈에 이제 보기 쉽게 관리하고 그걸 스타일링을 해가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여도나 그런 네네. 것들을 이제 창출하면서 같이 이제 선순환의 생태계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좀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NFT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뭐 선순환이라든지 생태계 창출이라는 얘기가 네. 따라 붙는 것 같은데, 그럼 NFT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게 이제 다음 세대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99년에서 한 2013년까지 태어난 Z세대, 뭐 젠지를 네. 이제 지칭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먼저 해볼게요. 이게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혹은 좀 이렇게 떠오르기도 전에 관련 업계에서 기획을 하고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특히 이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의 타겟이 결국에는 Z세대였던 건데, 관련해서 이런 세대 분석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먼저 네. 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메타버스 세대, Z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기존 세대랑 뭐가 다른가요? 요즘 뭐 MZ세대 묶어서 부르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조금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과정이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이제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그거에 맞춰져가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세대인데, Z세대의 경우에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뭐 아이패드를 쥐고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조작하는 게 부모님들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습득하는 세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적응력이 빠른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사실 비슷한 류인데,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에게 메타버스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싸이월드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존하는 세대들은 이제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뭐 제페토 이 정도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냥 3D 그 미니미를 기반으로 그냥 내 방을 꾸며서 나의 개성을 이제 표현했다 하면은 제페토 같은 데에서는 그 개성이 하나의 약간 브랜드가 되어서 내가 제작한 로블록스에서 제작한 게임이거나 아니면 제페토에서 제작한 의상 아이템들이 결국엔 나의 캐릭터에 대한 정체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뭐 트위치 스트리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님도 이제 구분하자면 Z세대로 분류가 네. 되시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때요? 어떤 통계를 제가 전에 봤더니 Z세대한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절반 가까이가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라고 네. 대답을 했는데 그럼 제페토랑 로블록스는 아냐라고 하니까 한 70% 이상이 써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메타버스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처음에 메타버스가 막 이렇게 떠오를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은 그 서비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약간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그 처음에는 밈처럼 사용했어요. 야, 우리 메타버스에서 만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메타버스니까 원래는 그냥 제페토에서 보자, 로블록스에서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이제 쓰다가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던 에스파라는 걸그룹과 아, 네. 그 세계관 같은 것들도 이제는 그냥 완전 소비를 해버려가지고 네. 막 좀 잘생기거나 예쁜 사진들 있으면 아 이거는 혹시 너의 아이 이상욱이니? 약간 맞아요. 이런 그- 식으로 물어보고 그 가수 이름 앞에 네네. 아이가 붙으면 그게 맞아요. 가상세계에 디지털 있는 트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론적인 개념들을 습득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미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리어지기까지는 좀 학습 기간이 좀 필요한 세대라고 좀 생각을 해요. 반대로 오히려 너무나 네네. 익숙하지만 이거를 네. 이론적으로 배우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세대가 Z세대다. 맞아요. 아.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많이 쓰는 게 젠리라는 이제 위치 공유 서비스인데 이게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즉흥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젠리가 엄청 유명해지고 있지만 그 미국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Z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스냅챗의 경우에는 아예 그 맵스라는 그 피처가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고 그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를 봤을 때 저희는 이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뭐 네네. 간판 있으면 그거 보고 어디구나. 그렇죠. 유추를 네, 하는데 유추하는데.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도에 캐릭터가 여기 있음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비트모지라는 걸로 네. 이제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되게 잘 활용되었던 사례가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시위 네네네. 활동했을 때 그때도 이제 맵스를 통해서 실시간 스토리를 확인해서 아 너 이 시위 현장에 나갔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위치 기반으로 그렇게 정보를 접하는 게 사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근처에 있네 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만나서 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 대한 구분이 그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반드시 가상 세계에서 만나야 돼, 우리는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만나야 돼 그런 개념들이 좀 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가상 세계의 친구와 그럼 현실 세계의 친구를 크게 구분하지도 않나요? 그러면? 그쵸. 그냥 똑같은 친구의 개념인데 얼만큼 더 깊이가 있냐도 사실 온라인 세계에서 더 나랑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깊이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현실 세계에서 그 초, 중, 고 같이 나온 친구들이면 그 친구가 더 유대관계가 깊겠죠. 그래서 그 유대관계라 함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이것도 뭐 세대 구분하는 거라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벽이 있었잖아요. 그냥 약간 온라인에서 만나면은 아 너 조심해야 된다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좀 경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온라인으로 틱톡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이 챌린지 찍을래 하면은 이제 그 근처에 있으면 같이 챌린지를 찍어서 촬영하는 원래 모르는 사람이어도 네, 모르는 그냥 사람이어도 틱톡에서 봤을 때 네. 내가 이 챌린지 하고 싶은데 근처에 지도에 이 사람이 떠 그러면 그냥 만나서 하나 맞아요. 찍고 헤어지고 네, 찍고 헤어지고 친구가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라는 거죠 그냥.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데 저 같은 경우는 M세대인데 아까 뭐 지도로 자기 위치를 표현하는 것부터가 저는 좀 되게 신선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위험하다고
배우고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에서 만난 친구는 좀 이상한 친구고 네네. 질 안 좋은 친구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Z세대랑 M세대랑 이제 큰 차이가 있나요? 결정적으로 뭐 이런 디지털 세상을 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좀 정보나 그런 것들을 습득할 때 일단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일단은 뭐 유튜브로 검색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검색 진짜 많이 하는 세대들이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들을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뭔가 텍스트 정보보다는 동영상 정보가 훨씬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휘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로 일단 관계나 이제 정보들을 습득하고 실제로 이제 만난다고 했을 때도 굳이 좀 어색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나랑 결이 맞으면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성이 제가 알기로는 X세대가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엄청 옛날에 이제 뭐 개성이 그랬죠. 강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낳았던 세대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X세대가 낳은 세대가 이제 Z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자기 개성이 엄청 뚜렷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기존 밀레니얼과는 좀 사고가 다른 게 그런 환경에서 네. 어떻게 보면 자랐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크게 영향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자기 위치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디지털에서 만난 친구랑도 뭐 친구를 맺고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이게 사실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동의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선택 항목 그 마케팅 수신 정보 동의는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M세대와 Z세대가 네네. 생각하는 개인정보가 네. 예. 그리고 Z세대들이 예전에 이제 썼던 SNS가 대표적으로 카카오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카오 스토리를 기반으로 활동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몇 천만 명이 쓰는 SNS 서비스였는데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가 네네. Z세대가 많이 썼는데 네. 예예. 그 몰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이 볼 수 있다였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의 시선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카카오톡은 굉장히 약간 공적인 서비스가 되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별 과제나 부모님이랑 대화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학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공지방으로 이제 네네. 쓴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카톡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 친구를 사귀거나 그런다고 했을 때는 디스코드나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공유하는 거에 대한 결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엄청 크게 네네. 큰 파장이 생겼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그 Z세대는 이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반대로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도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공유할 때 24시간 뒤면 사라지니까 네네네. 또 그런 정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Z세대한테 저장을 한다 해도 그들한테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Z세대는 지금 이야기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뭐 자신만의 뭐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보여주고 싶은 영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네네, 거네요. 그렇죠. 개인정보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뭐 주민등록번호 그런 게 네네.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내가 어디에 갔고 여기서 뭘 하고까지를 딱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은데 네, 이거를 만약에 누가 뚫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네네, 되네요. 그렇죠. 이 Z세대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각자의 브랜드를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부캐 문화랑도 좀 연결이 되나요? 아, 그쵸. 그 부캐 문화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도 또 다른 아바타로 활동하는 게 일상화가 된 건데 결국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굳이 내 얼굴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 가장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제페토 상에서 얼굴을 공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굴을 철저히 약간 감추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제페토 안에서는 뭐 3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현실 세계랑은 좀 다른 영역에 또 다른 그 소셜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Z세대에게 있어서 메타버스 세상 물론 그들은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만 메타버스라는 게 좀 어떤 의미라고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의 그 현실 세계와 정반대되는 그 가상 세계 속에서의 그 사회가 이미 구축되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현실 세계로 나올 필요도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들 보통 온라인 서비스 얘기할 때 소위
아저씨들이 들어오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메타버스가 지금은 Z세대의 놀이터인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Z세대는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같이 어울리게 될까요?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오랫동안의 그 트렌드 흐름을 봤을 때 그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고 아, 페이스북도 그렇고 Z세대에게 대표했던 서비스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탈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계속 도망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페이스북 좀 15년도까지만 했어도 이제 그러니까 특히 20대가 굉장히 많이 썼던 맞아요. SNS 매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친추가 왔다. 딱 그때부터 이제 SNS는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친구 추가를 걸면 이게 우리 엄마구나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제페토를 예를 들면 그냥 아바타로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이게 뭐 기성세대인지 Z세대인지 M세대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제페토 예시로 들었을 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네. 진짜 내 얼굴이랑 좀 비슷하고 뭔가 화장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얼굴 크기가 현실 세계랑 비슷하다 하면은 대체로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대로 꾸미시는 법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그걸 또 깎고 해가지고 완전 그 현실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캐릭터들이 Z세대 친구들이 만드는 캐릭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제페토 써보라고 했을 때는 네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는 거 캐릭터 만드는 거 봐도 네네. 그냥 다 티 난다 이 말씀이신 네, 그쵸, 거죠? 그쵸. 지금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서비스를 만들든 아니면은 들어가서 뭐 편의점을 만들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성세대가 들어오면 Z세대 다 도망간다고 했는데 그럼 기업들이 이거를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엔 미래의 소비자를 잡겠다 이러면서 네.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Z세대를 포커스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Z세대를 포커스해서 만든다고 해도 그게 결국에는 그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Z세대를 위한 공간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든다고 했을 때 계속 삐걱삐걱 거리는 것 같아요. 그 예시를 들기엔 좀 그렇지만 약간 Z세대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서비스들이 대부분 별로 큰 호응을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Z세대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이미 일단 만들어보고 Z세대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테스트해보고 그걸 이제 계속 수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일단은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좋아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거나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제페토 넥스트의 뭔가 메타버스가 국내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메타버스의 흐름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Z세대 말고도 13년 이후로 이제 출생한 세대가 알파 세대인데 이 친구들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어한 소비자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굉장히 익숙한 게 슈퍼 미디어에 익숙하고 그 네오뱅크라고 해서 요즘 이제 토스 같은 UI와 UX에 너무나도 그 일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오뱅크. 예.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들은 이제 그런 편한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 불편함을 더하면은 사실 그 서비스를 쓸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도 비슷하게 기존에는 저희는 늘 평면만 보고 살아왔었잖아요. 네네네. 인터넷 속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게 3D 공간에서 약간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갑자기 이 순간 2D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되게 재미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은 기업들이 보통은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플랫폼이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 기업들이 더 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분야가 더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게이미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 네. 상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포용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이제 게임 서비스 베이스냐 아니면 소셜 베이스 서비스냐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사실 아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 창구를 직접 뭐 게더타운이나 그런 네네네.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창구를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Z세대를 겨냥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일단 만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기획을 하게 되었다면 그 유튜브에 초등학교 교사분께서 막 세금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교실 내에서 막 월급이나 직업 같은 걸 부여해주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예 로블록스 공간에서 외환이나 이제 부채 같은 그런 개념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뭐 네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은행 대출 금리가 이 정도야 이런 형태의 좀 금융 교육 서비스 같은 걸 만들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기존의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 수는 있는 거네요. 네, 그쵸. 네. 그러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권에서도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확장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메타버스 개념이 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